좋은 기회라는 거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통 기회를 준다는 건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그게 기회가 될 경우가 많은데, 같이 일하려면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좋은 기회라는 거는 절대로 내 능력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땀하고 노력이 안 들어가면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경 변호사라고 하고요. 민형사 가사소송을 주로 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현재는 이제 구독자 9만 명 정도의 이제 인생커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1억의 가치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억 원 가지고 무슨 뭐 땅을 살 수가 있냐, 부동산을 살 수가 있냐, 요즘에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 뭐 1억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1억을 모으는 과정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억의 가치 그 자체보다 1억을 모으면서 생기는 능력과 이제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능력은 이제 인내심과 절제력,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태도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하나 돈을 쌓아가면서 숫자로 보이게 되죠. 내가 돈을 모으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향후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돈을 더 모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들이 이제 1억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보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이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절제나 이런 1억을 모으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은 노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20대 중반부터 일을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축률 50%를 가정을 하면은 300만 원 소득이라고 하면 150만 원을 모으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66만 원 정도를 5년가량에 모아야 9천만 원가량 정도를 모으실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을 최대한 빨리 가져가거나, 만약에 취업이 늦으셨다라고 하면은 소득을 높이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노후 준비의 기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 노후 준비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쫓기면서 더 의사결정을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가 사건을 하면서 보아왔거든요. 지금은 제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안 하지만 과거에 상담을 했을 때도 초반에 20대 중반부터 30대 중후반 정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이런 시드머니나 1억 원을 모으는 경험을 못 해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쫓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사건으로 변화가 되느냐, 이제 사기 사건으로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뭐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일반적인 돈을 모아왔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내가 노후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수중에 돈도 없으신 상황에서는 그 3천만 원을 1억을 벌 수 있다는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에 넘어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의사결정이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돈을 모으는 과정이 나의 심신이나 어떤 여러 가지 판단 능력도 좋게 해줄 뿐더러 노후 대비까지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꽂히게 말씀드리고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땀하고 노력이 안 들어가면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땀하고 노력이 안 들어가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사기꾼들이 하는 패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코인 사기를 당하셨어요.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입니다. 코인을 상장한다라고 홍보를 해서 순식간에 뭐 한 달, 뭐 2달 후에는 이제 ICO라고 하죠. 코인을 상장을 해서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갔었냐면 그때 거의 한 1억가량 들어가셨는데, 사기꾼들의 패턴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을 넣으라고 합니다. 뭐 한 500만 원가량 정도 이렇게 넣으라고 한다거나, 일반적인 분들이 그래도 수백만 원 정도는 그래 뭐 넣어볼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금액을 입금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금액을 늘려서 또 필요하다, 뭐 아니면 돈을 넣어야지 돈을 출금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입금을 바라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항상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노력이에요. 어떤 분들이 돈을 벌 때 일반적으로는 내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그리고 한 달을 근무를 해서 월급을 받죠. 이 월급을 받는 과정이 워낙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이 노력을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에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고 결국에 내가 8시간 일해서 최저시급으로 10,000원을 받는다. 근데 이 10,000원을 받는 건데 여기는 돈만 넣으면 그냥 2배가 되고 뭐 10배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쪽
이쪽에 이제 넘어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회는 이제 제가 거의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99.9%는 사기라고 보시면 된다. 좋은 기회를 보시는 건 이런 겁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기회라는 거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통 기회를 준다는 건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그게 기회가 될 경우가 많은데, 같이 일하려면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동업 제안이 올 수도 있고, 뭐 나랑 같이 일해보자, 뭐 아니면 뭐 지분을 주면서 같이 일해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좋은 기회라는 거는 절대로 내 능력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 일단 이거 먼저 기억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기회를 이제 부여받았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고 내가 내 역량으로서 키워낼 수 있는 것까지 판단을 해보셔야지 좋은 기회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실제로 이득을 보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좋은 기회라고 표현하고,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이 돈만 쉽게 벌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사기라고 본다. 제 업무 경험에서도 많이 했고, 제 이제 개인적인 과거의 가정 환경에서도 많이 배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일했던 기관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좀 극빈층 분들에게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고요. 이제 상담도 해드리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정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어떻게 불려나가고 돈을 어떻게 쌓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경제 개념이랄까,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보통 표현할 때가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해서 약간 극복을 할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월급을 모아서 어느 정도 돈을 축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게 가난을 할수록 돈을 이제 모르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많이 모으시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유년 시절 경험에서는 어땠냐면은 주변에 이제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겠죠. 비슷한 학교,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돈을 벌어봤거나 돈을 모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고 배울 롤모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단순한 이야기죠. 뭐 돈을 절약을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알지만, 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불려나가고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도 없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가난의 경우에는 이것도 저는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난의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력감이 쌓입니다. 다 이렇게 사는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거니까 내가 정상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은 돈을 모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돈을 이제 모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이제 극복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책이고 두 번째는 주변인들인데, 첫 번째 책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말하는 책보다는 돈에 대한 마인드를 중요시하는 책들을 읽어보시라고 권해요. 그렇게 하고서 실제 돈 버는 행동은 사회에 나가서 노력을 통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재테크 지식을 사실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건 되게 좋은데 방법론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특정 사람에게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개인이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좀 부딪혀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돈에 대한 마인드나 경제관념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구체적인 행동 패턴은 내가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좀 다양하게 해보고 무엇이든지 이제 노력을 해보고 하면서 돈을 벌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주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건 이것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풀을 완전히 바꾼다.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이제 독서 모임에도 자주 나갔었는데, 독서 모임에서 돈과 관련된 책을 주제로 얘기를 하는 독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대체적으로는 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고요. 그 돈을 어떻게 뭐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임들에 많이 나가서 내가 만나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계속해서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뭐 지식이나 지혜나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하나 딱
다른 게 있었어요. 기준치를 나에게 맞추느냐 세상에 맞추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기준이 남들이 좋아하는 일의 수준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고 만족하는 수준이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주변에서 성공하셨다고 하거나 또 이제 큰 부를 일구신 분들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엄청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가령 제 주변에 한 예를 들면은 그 커머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커머스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구매 전환율이 높고 어떤 문구를 쓰면은 어떻게 구매 유도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거의 2, 3년 동안을 하셨대요.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그 기준치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성공을 하시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가난의 경우에는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해요. 나는 충분히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세상의 기준까지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자유인데 흔히들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개념이 아니고요. 소극적 자유라고 해요. 저희 그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신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되는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 자유랑 소극적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소극적 자유를 좀 돈의 본질로 봐요. 돈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의 어떤 개념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지만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된다가 저는 돈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제가 만나봤던 좀 부를 쌓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욕심이 있으시고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다라는 하나의 좀 인정 욕구나 어떤 권력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돈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표로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을 부자 기준 분들에서 많이 봤고요. 일반적인 중산층 정도의 분들의 경우에는 돈을, 아까 첫 번째 개념인 내가 그래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떤 생존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관계 형성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정도로 돈의 본질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이제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첫 번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를 선택할 수도 있다. 돈의 본질은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위선적인 사람은 저는 좀 피하는 편입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에 대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솔직하신 분들을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시는 분들이 좋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에 대해서 뭐 갑자기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친다거나 뭐 배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오세요. 뭐 예를 들면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안 갚아.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굉장히 이제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잠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배신으로 많이 받아들이시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은 실제로 이제 돈을 돌려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돈이 뭐 금방 갚을게, 뭐 나는 돈으로 뭘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돈을 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한 생각이나 실제 내가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가 달랐던 분들인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빌려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겉과 속이 좀 많이 다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래 알고 지내도 상처도 많이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돈을 빌려간다거나 했을 때 재산적이나 이런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런 걸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세상을 선악의 관점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분들. A라는 사람은 옳다, 그리고 뭐 B라는 사람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실제로 이것도 주변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데 쟤는 왜 안 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에 대한 갑자기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달라집니다. 원래 좋아하던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언제든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스탠스나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분들이 그 세상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의 두 번째 안 좋은 단점은 세상을 균형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거나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다 보니까 쉽게 화를 내세요.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게끔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되게 내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도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모순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람을 판단하려고 안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비법입니다. 첫 번째, 왜 계속해서 위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셨는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게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에 판단 영역으로 가지 마시고 법상 표현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계속해서 자료 수집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만 하고 판단은 뒤로 계속 보류를 하시고 천천히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도 돈 벌고 싶고, 어떤 사람도 사랑받고 싶고, 어떤 사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이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말이나 행동, 겉으로 보이는 표현하고 실제 원하는 욕망이 달라지시는 케이스가 사회적으로 잘 보이기 위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달콤한 이야기 위주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천천히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고, 가끔은 쓴소리도 하시면서, 가끔은 쓴소리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삶과, 뭐 예를 들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돈을 좋아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재테크도 하고 있다. 또 뭐 회사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고요. 가령 또 돈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 나 돈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돈 싫어해.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셨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예를 들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막 빌리러 다닌다거나, 뭐 아니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돈이 관계보다 중요한 사람인 거죠. 왜냐면 원래 관계가 더 중요하면은 돈을 바로 갚았을 거 아니에요? 관계보다 돈이 중요하니까 안 갚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좋은 분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